상상해 보세요. 잠자는 것이 한때 가장 위험한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중세 유럽 전역에 어둠이 내리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생과 사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안전하고 따뜻하게 함께 이 역사의 아늑한 구석을 탐험할 준비를 하며 평화로운 잠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눈을 감고 편안함에 몸을 맡기세요. 우리가 오늘 밤 발견할 위험들은 수세기 전의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안심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1351년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 시대에는 잠이라는 단순한 행위조차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위험으로 가득했습니다. 시간의 안개를 뚫고 걸어가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발 아래 조약돌 길을 느끼며 상상 속 공기는 맑고 깨끗하고 나무 연기와 신선한 흙의 희미한 냄새를 머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여정에서 완전히 안전하며 역사의 가장 흥미로운 비밀들을 관찰하는 투명한 관찰자입니다. 이 먼 세계에서 황혼이 하늘을 부드러운 보라와 금색으로 물들이면 가족들은 허름한 집에 모여들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흑사병이 끔찍한 폭풍처럼 유럽을 휩쓸었고 사람들은 가슴 아프게 겪은 경험을 통해 어둠의 시간이 특별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세의 집 매트리스를 상상하면서 베개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세요. 그 용감한 영혼들은 세균이나 질병 전파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취침 시 건강해 보이던 사람들이 아침에 차갑고 숨이 끊어진 채 발견된다는 사실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지금 안전한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잠자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흑사병의 확산과 얽혀 있었는지입니다. 이 회복력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적응했는지 탐험하면서 호흡을 깊게 내쉬어 보세요. 전형적인 중세 침실을 상상해 보세요. 작고 비좁으며 종종 전체 가족이 함께 사용했습니다. 인트로 엔드. 나무 셔터는 밤의 공기를 차단했는데 사람들은 그 공기가 악한 체액과 질병을 운반한다고 믿었습니다. 두꺼운 양모 담요는 추위로부터 따뜻함을 제공했지만 동시에 더 치명적인 무언가를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음속에 중세 가족이 잠자리에 들어가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문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도둑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는 아이들을 가까이 끌어안고 어둠 속으로 기도를 속삭입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보이는 의식들을 수행합니다. 허브를 태우고 마늘을 걸고 문에 분필로 기호를 그립니다. 이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가장 맹위를 떨치는 보이지 않는 죽음으로부터 보호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이 공동체들이 비극을 통해 발견한 진실을 목격하면서 편안한 침대에 안심하고 계세요. 밤마다 그들은 후에 의학적으로 설명될 패턴을 관찰했습니다. 가까이 잠든 가족들은 종종 동시에 병에 걸렸습니다. 병든 사람들은 밤 시간에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의문스러웠던 것은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함께 숨을 쉬는 사람들이 낮에 만날 때보다 훨씬 쉽게 흑사병에 감염되는 듯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 수세기 전의 두려움에서 완전히 안전한 지금, 중세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안전한지 느껴보세요. 흑사병은 벼룩에 의해 퍼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체들은 공유된 취침 공간의 따뜻하고 밀접한 환경에서 번성했습니다. 사람들이 집 침대에 자리 잡고 따뜻함과 보호를 위해 두꺼운 이불을 뒤집었으면서 그들은 의도치 않게 이 작은 위협들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옮겨갈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버린 것이었습니다. 중세 침실에 흔들리는 촛불 아래 가족 구성원들이 저녁 기도를 올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추구하는 위안과 따뜻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흑사병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추구하는 위안과 따뜻함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흑사병을 퍼뜨리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새 열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가까이 안아주는 부모들, 초기 증상을 보이는 배우자와 침대를 공유하는 부부들, 답답하게 밀폐된 방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는 온 가족. 이 모든 사랑과 돌봄의 행위들이 죽음의 통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공동체들이 적응하기 시작한 독창적인 방법을 목격하면서 더욱 깊은 이완 상태로 빠져들어 보세요. 일부 가족들은 교대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구성원들이 병든 이들을 돌보면서 휴식 시간 동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추위를 무릅쓰고 창문을 조금씩 열어두기 시작했는데 신선한 공기가 어떻게든 보호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정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한 달에 야외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고 밤새 주의 깊게 관리되는 불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악령을 쫓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의도치 않게 흑사병 전파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리 유지와 신선한 공기 순환, 천천히 평화롭게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한 사람들이 놀랍도록 효과적인 생존 전략을 개발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일부 가족들은 가장 작은 질병 징후를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별도의 취침 공간을 지정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일부 허브를 태우는 법을 배웠는데 비록 마법은 아니었지만 실제로 질병을 옮기는 벼룩을 쫓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중세 공동체가 잠 자체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잠을 자느냐가 생과 사의 차이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수면 프로토콜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미신의 언어로 포장되었지만 실제로는 천재적인 공중보건 조치였습니다. 우리가 중세 가족들이 생존의 가혹한 현실과 온기와 동반자의 필요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목격하는 동안 당신 자신을 완전히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부 가정에서는 무거운 커튼을 사용해 수면 공간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는 원시적이지만 효과적인 격리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이들은 식초로 몸을 씻고 깨끗한 수면복으로 갈아입으며 현재 우리가 천연 방충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는 작은 허브 주머니를 베개 곁에 두고 자는 정교한 취침 의식을 개발했습니다. 완전한 안전 속에서 쉬면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마을에서 마을로 점차 퍼져나갔는지 상상해 보세요. 여행 상인과 순례자들은 수면 습관을 바꿔서 살아남은 가족들의 이야기를 널리 퍼뜨렸습니다. 수도원들은 무의식 중에 취약한 야간에 패스트 전파를 막는 기숙사 배치에 대한 상세한 규칙을 개발했습니다. 당신 자신의 호흡의 부드러운 리듬을 느끼면서 사랑과 생존 본능에 의해 움직이니 중세인들이 어떻게 수면 중 질병 전파를 막는 인류 최초의 체계적인 접근법을 우연히 발견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전파를 볼 수 없었지만 특정 수면 배치가 질병으로 이어지는 반면 다른 배치는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 중 일부는 정교한 작별 의식을 개발한 가족들에 관한 것입니다. 단순한 기도와 축복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면서도 물리적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신중한 절차였습니다. 부모들은 문간에서 에어키스를 보냈고 형제 자매들은 베개를 함께 베고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대신 방 건너편에서 안녕을 속삭였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 가장 깊은 친밀함과 위안에 대한 본능에 저항했던 중세인들의 용기를 감상하며 깊이 쉬세요. 안전하고 편안한 현재에서 당신은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용감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패스트 시대의 수면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특정 메커니즘이 가장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인간 활동을 죽음의 통로로 만들었을까요? 현대 지식과 의료 보호 속에 안전하게 머물면서 스스로를 평화로운 잠으로 인도할 때 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된 흥미롭고 무서운 진실을 발견할 준비를 하세요. 답은 단순히 패스트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세 수면의 본질,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잠을 잤는지, 그리고 왜 수면의 친밀한 취약성이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대유행병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시는 시간을 여행하는 사랑하는 여행자여, 우리의 이 역사의 아늑한 구석에 대한 여정의 다음 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조상들이 얻기 위해 너무나 힘겹게 싸웠던 평화로운 잠 속으로 떠나면서 탐구할 위험들이 단지 먼 과거의 메아리일 뿐임을 알고 현재 순간의 안전에 자신을 맡기세요. 그렇다면 왜 중세 시대의 수면은 그토록 위험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물리적 불편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대의 밤의 어둠을 통해 기어들어온 훨씬 더 사악한 무언가에 있습니다. 죽음의 속삭임이 실려있는 공기를 상상해보세요. 서기 1347년 유럽의 자갈길 거리를 가로질러 어둠의 그림자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은 여기 안전하고 따뜻한 편안한 공간에 있으며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사랑과 독창성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발견하려 합니다. 중세 세계는 놀라운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밤 공기 정화 장치와 현대 의학이 단 한 통화로 연결되는 온도 조절된 방에서 쉬는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수면 그 자체가 생과 사의 전쟁터가 된 현실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매일 목욕의 사치를 알지 못했던 피부에 거칠게 닿는 거친 양모 담요의 질감을 상상해보세요. 얼마나 큰 불을 피워도 스며드는 돌벽의 한기를 느끼고 나무 셔터의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의 끊임없는 속삭임을 들어보세요. 그 시대의 가족들은 온기를 위에서가 아니라 현대인의 마음으로는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대한 위안을 위해 함께 모였습니다. 밤은 길고 신비로웠으며
때로는 낯빛이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드러내는 수수께끼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부모 곁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고 그들이 나누는 숨결 자체에 실려온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질병 전파로 이해하는 것이 당시에는 악한 체액, 저주받은 공기 혹은 신의 징벌로 여겨졌습니다. 중세의 마음은 무작위이면서도 끔찍할 정도로 예측 가능한 패턴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전혀 경고나 명백한 원인 없이 밤사이 온 가족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마지막 잠은 영원한 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상해보세요. 이 공포에서 어떤 놀라운 독창성이 탄생했는지 전형적인 중세 침실을 그려보세요. 겨울 추위에 젖은 돌벽, 쑥과 익모초 같은 향신초로 깔린 바닥. 이는 단순한 사치품이 아니라 절박한 희망의 행위였습니다. 가족들은 기분 좋은 향기가 보이지 않는 위험을 물리칠 수 있기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한 방에서 휴식을 취하는 지금, 그들이 성소를 만들려 했던 용감한 노력을 함께 살펴봅시다. 수면은 필요에 의해 공동체적이었습니다. 부모, 자녀, 하인, 그리고 때로는 가축까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비좁은 공간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몸들이 따뜻함을 위해 서로 밀착하고 숨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리고 알지 못한 채 죽음을 나누었습니다. 위안과 생존을 제공했던 바로 그 친밀함이 곧 인류 역사를 바꿀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남부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여행에서 돌아온 모직 상인 김서준을 상상해보세요. 그는 정교한 직물, 이국적인 향신료, 먼 땅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다른 무언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고 치명적이며 그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무언가를. 그가 집에 돌아와 첫날 밤 사랑하는 아내와 세 어린 아이들과 함께 공동 침대에 자리 잡으며 그는 마침내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중세의 건강에 대한 이해는 균형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네 가지 체액의 섬세한 조화, 뜨겁고 차가움, 건조함과 습기의 춤. 그들은 수면 자체가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영혼이 잠시 몸을 떠났다가 새롭게 돌아오는 신성한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이 이 고대의 균형을 곧 뒤흔들 것이라는 점입니다. 서준의 아내 이수민이 밤에 그가 평소보다 천이 높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중앙 화덕에서 따뜻해진 돌집 안에서 그녀는 부드러운 양모 담요를 목까지 끌어올립니다. 4살, 6살, 9살인 아이들은 잠자는 새처럼 더 가까이 밀착합니다. 그들의 충직한 개가 발치에 몸을 말아 웅크리며 곧 생존과 연결에 대한 깊은 교훈을 가르칠 중세 가족의 사랑을 담은 초상화를 완성합니다. 중세 유럽 전역의 수많은 가정에서 반복되었던 이 장면은 가족 생활의 아름다운 친밀감과 곧 그들의 이해를 초월할 힘에 의해 악용될 비극적 취약성을 동시에 나타냅니다. 이 가족들을 하나로 묶었던 사랑과 생존의 유대가 곧 그들이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적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중세인들은 수면을 보호하는 나름의 방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중얼거리는 기도, 베개 아래 숨겨진 성스러운 유물,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 태워진 약초. 그들은 밤이 사람들이 가장 무방비 상태가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적이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미세한 무언가라는 점입니다. 중세의 밤소리를 상상해보세요. 전기의 웅궁거리는 소리도, 먼 교통의 소음도, 이웃의 텔레비전 소리도 없습니다. 대신 식어가는 나무의 균열과 정착음, 벽 속 작은 생명체의 스치는 소리, 넓은 들판 너머에서 들려오는 바람의 멀고 쓸쓸한 울음소리. 도시에서는 아마도 야간 경비원의 외침이나 돌길 위로 굴러가는 수레의 소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현대 세계에서 잊어버린 깊은 고요함입니다. 근처에서 자는 사랑하는 이들의 부드러운 숨소리만이 이 고요를 깨뜨립니다. 이 고요함, 이 친밀감, 따뜻함과 안전을 위한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완전한 의존성은 곧 다가올 일을 위한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습니다. 중세 문명의 생존과 번영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그 사회 구조가 곧 그 가장 큰 취약점이 될 것입니다. 서준이 더 깊은 잠으로 빠져들면서 그의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수미는 여전히 반쯤 깨어 있으며 이를 알아차리지만 그의 긴 여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도 피곤해서 잠에 빠집니다.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아침이 되면 서준이 집으로 가져온 보이지 않는 손님은 이미 새로운 숙주를 찾아 역사를 울리는 전파의 연쇄를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질병 자체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위험은 밤에 사람들이 가장 무방비 상태이고 가장 안심하며 자신의 호흡 속에서 벌어지는 미세한 변화를 전혀 눈치채지 못할 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어둠에서 청취자여 놀라운 빛이 탄생했습니다.
밤마다 유럽 전역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은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서로를 어떻게 보호하면서 연결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 휴식과 친밀감의 신성한 공간인 중세 침실은 곧 인류의 가장 독창적인 생존 전략의 탄생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발견하는 동안 안전한 침대에서 평화롭게 쉬세요. 휴식과 친밀감의 신성한 공간인 중세 침실은 곧 인류의 가장 독창적인 생존 전략의 탄생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어떻게 길을 찾았는지 발견하는 동안 안전한 침대에서 평화롭게 쉬세요.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밤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중세 가족들은 평화와 휴식을 찾는 놀라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위험은 밤에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밤의 공포에도 불구하고 중세 가족들은 평화와 휴식을 찾는 놀라운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탐구한 바로 그 위험들은 독창적인 해결책으로 맞서 그들의 침실을 추운 겨울밤에 대한 따뜻함과 보호의 성소로 만들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그 설이 내린 저녁에 전형적인 중세 침실로 들어서는 모습을. 외부에서는 차갑고 위협적으로 보이던 두꺼운 돌벽이 이제는 낮 화덕의 열기가 축적된 따뜻함으로 당신을 감싸줍니다. 때로는 1미터가 넘는 두께의 이 벽들은 울부짖는 바람과 어둠 속을 떠도는 불안으로부터 보호의 안식처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갈대로 엮은 바닥에 닿습니다. 정성스럽게 엮은 갈대와 허브들이 걸음걸이마다 은은한 향기를 피워 올립니다. 쑥, 익모초, 그리고 달콤한 감초는 그날 일찍 갈대 사이에 뿌려져 있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평화로운 잠을 이끄는 자연 아로마 테라피를 연출했습니다. 그 향기는 고요한 약속처럼 당신 주변으로 피어오릅니다. 한 구석에 큰 침대가 자리하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아는 분리된 수면 공간과는 사뭇 다릅니다. 보호 문양과 가문의 문장으로 조각된 머리판이 벽에 기대어 마치 수호자처럼 서 있고 짙은 청색과 깊은 갈색의 두꺼운 모직 커튼이 잠자리를 완전히 감싸 안아 세상 안에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냅니다. 부모와 자녀들, 때로는 믿을 만한 하인들이 따뜻함과 보호를 위해 모여드는 이 공동 수면 공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불편하기는커녕 이런 배치는 깊은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서로의 천을 나누며 여러 사람의 잔잔한 호흡 소리, 밤잠에 들기 전 가족들이 나누는 소곤소곤한 속삭임, 진정 혼자가 아니라는 것에는 참으로 위로가 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당신 아래 놓인 매트리스는 중세의 지혜로움을 스스로 말해줍니다. 정성껏 말리고 허브로 향을 입힌 칩과 건초층이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그 위에 거칠게 짠 것이지만 깨끗한 양모 담요와 린넨 시트가 놀라울 정도로 안락한 잠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깃털 베개를 사용했겠지만 가장 소박한 침구라도 아래 차가운 나무 바닥으로부터는 충분한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두꺼운 모직 담요를 턱까지 당기면서 당신은 중세 수면의 가장 흥미로운 비밀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잠을 잤습니다. 현대의 8시간 연속 수면과 달리 중세 사람들은 역사학자들이 분절 수면 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수면이라고 부르는 방식을 따랐습니다. 이는 고통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자연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마을에 어둠이 내리면서 당신이 첫 번째 수면에 빠져드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이 초기 휴식은 대략 4시간가량 이어져 초저녁의 평화로운 꿈속 세계로 당신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 한밤중이나 새벽 1시 무렵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듯 이것이 방해나 불면증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이 한밤중의 깨어남은 조용한 활동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따뜻한 침대에 누워 그날 있었던 일들을 조곤조곤 이야기하거나 대대로 내려오는 예시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를 올렸고 그들의 작은 속삭임은 신과의 은밀한 교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깊은 밤의 고요함을 그저 평온하게 만끽했습니다. 부부는 이 시간을 친밀한 대화와 다정함을 나누는 데 써했습니다. 나머지 가족들이 주위에서 선잠에 빠져 있는 동안 그들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아이들은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거나 어른들의 세상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일상의 번잡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가족과 안식의 본질적인 리듬만이 남아있는 한밤중에는 뭔가 마법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온화한 깨어있음이 1~2시간 지나고 나면 두 번째 수면이 다시 손짓하기 시작했습니다. 눈꺼풀이 다시 무거워지고 숨소리는 느려지며 깊어졌고 가족은 다시 함께 잠의 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두 번째 수면은 종종 새벽까지 이어져 밤에 가장 깊고 회복시켜주는 안식을 선사했습니다. 침대 커튼을 완전히 들이우면 완벽한 어둠이 만들어져 나무 덧문 사이로 새어들 수 있는 가장 희미한 별빛마저 차단했습니다. 이 천으로 만들어진 동굴 안에서 공기는 여러 잠자는
이들의 숨결로 따뜻해지고 약간 축축해졌으며 가능한 한 가장 깊은 안식을 이끌어내는 거의 모태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때로는 한겨울에 가족들은 침대를 함께 쓰는 것뿐만 아니라 더욱 의도적으로 천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사이에 끼어 잘 수 있었고 나이든 어른들은 모두가 추운 긴밤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애워싸여 있는 그 편안함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의 존재는 밖에서 도사릴지 모르는 어둠에 맞서는 살아있는 보루였습니다. 중새밤의 소리도 달랐습니다. 기계의 웅궁거림이나 전기의 지글거리는 소음이 자연의 음향을 방해하지 않았지요. 대신 근처 화롯가의 나지막한 타닥거리는 소리, 두꺼운 덧문에 부딪히는 겨울바람의 은은한 속삭임, 그리고 가족들의 평온한 숨소리가 어우러진 교향곡이 있었습니다. 가끔은 따뜻한 외양간에 있는 소들의 먼 울음소리나 자신만의 밤 영역을 지키는 부엉이의 포근한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꾸는 꿈조차도 이런 환경에서는 달랐습니다. 현대 생활에 끊임없는 자극 없이 중세 사람들의 마음은 더 깊고 생생한 꿈의 세계로 잠겨들 수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람들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꿈을 경험했고 그 꿈은 종종 영적인 계시나 깨어있는 동안을 이끌어줄 깊은 깨달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긴 밤은 마음이 확장된 수면 주기를 거치면서 정리하고 치유하고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었습니다. 마침내 아침이 밝아왔을 때 깨어남은 점진적이고 공동체적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알람 시계 소리가 평화로운 두 번째 잠의 끝을 거칠게 깨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장 먼저 일어난 가족 구성원이 부드럽게 다른 이들을 깨웠습니다. 아마도 부드러운 손길이나 속삭이는 말로 말이죠. 침대 커튼은 서서히 열렸고 새벽의 회색빛이 천천히 스며들게 하여 모두에게 잠에서 깨어남으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이 중세의 휴식 방식은 오늘날 우리가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자연의 리듬과 가족의 유대감과 조화를 이루는 진정으로 회복적인 잠, 서두르거나 정확히 8시간을 자야 한다는 불안감, 수면 효율성에 대한 걱정이 없었습니다. 대신에 가족의 안전과 세심하게 준비된 수면 공간의 따뜻함 속에 감싸인 휴식, 깨어남, 그리고 다시 휴식의 아름답고 펼쳐지는 리듬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인간의 창의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방 조치들이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는 동안 질병 자체는 이미 서쪽으로 불가피하게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비단 리본처럼 펼쳐진 광활한 무역로를 상상해보세요. 이 경로를 따라 상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꾸 보이지 않는 승객들에 의해 운반되어 죽음은 조용히 꾸준히 여행했습니다. 흑사병은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인간의 손에 의해서만 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세의 사람들은 그렇게 추측했을 것입니다. 진짜 범인들은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많았습니다. 모래알 하나만한 크기의 수천 마리의 벼룩들을 상상해보세요. 이 벼룩들은 따뜻한 쥐의 털에 몸을 기대고 자신들이 가져올 파괴의 규모를 전혀 모른 채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벼룩들은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라는 박테리아의 우연한 운반자가 되었습니다. 이름 자체가 거의 부드럽게 들리지 않나요? 마치 별빛 속에서 춤추는 섬세한 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미세한 유기체는 중세 공동체에게 인간의 적응력과 두려움을 이기는 사랑에 승리에 대해 깊이 있는 교훈을 가르칠 것입니다. 벼룩이 감염된 쥐의 피를 빨 때 박테리아는 벼룩의 작은 소화 시스템 내에서 번식하여 결국 벼룩의 위를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이 불쌍한 굶주린 벼룩을 상상해보세요. 제대로 소화할 수 없어 피를 마시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피를 마시려고 할 때마다 수천 개의 흑사병 박테리아를 숙주의 상처에 직접 토해냈습니다. 이는 가장 비극적인 생물학적 사고였고 유럽 문명의 근본을 재구성할 미세한 오작동이었습니다. 쥐들, 대부분의 상황에서 적응력 있고 강인한 이 생명체들은 감염 후 며칠 내에 흑사병에 굴복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그들은 이동실험실 역할을 했습니다. 선박에서 해안으로, 마을에서 마을로, 가구에서 가구로 감염된 벼룩을 운반했습니다. 중세인들은 이러한 현상을 관찰하며 자신들만의 설명을 개발했습니다. 쥐들이 갑자기 미쳐버린 것처럼 보이며 숨어 있어야 할 낮 시간에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생명체들이 대량으로 죽어가고 작은 시체들이 거리와 지하실에 쌓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중세의 관점에서 이는 분명 징조였고 신의 불쾌감이나 초자연적 개입의 신호였습니다. 그들이 볼 수 없었던 현미경과 현대적 이해 없이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규모에서 일어나는 죽음의 정교한 춤이었습니다.
각 쥐가 감염으로 죽어갈 때마다 그 벼룩들은 죽어가는 숙주를 버리고 새로운 따뜻함과 영양분의 원천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리고 쥐가 희소해지면 이 필사적인 기생충들은 다음으로 가능한 선택지를 향했습니다. 인간. 쥐에서 인간으로의 전환은 즉각적이거나 보편적이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 벼룩들은 먼저 다른 동물들, 고양이, 개, 심지어 가능하다면 가축에게 먹이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인간과 동물이 밀접하게 공존하는 중세 마을과 도시의 붐비는 환경에서 동물에서 인간 숙주로의 이동은 불가피했습니다. 전형적인 중세 가구를 상상해 보세요. 따뜻하고 활기찬 공간으로 가족들이 동물들과 삶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돼지들은 바닥 아래에서 편안히 잠을 자고 닭들은 석가래에 안전하게 앉아 있으며 심지어 쥐들도 벽 속에서 피신처를 찾았습니다. 이는 빈곤이 아니라 공동체였습니다. 인간과 동물이 함께 따뜻함과 생존을 창조하는 모습입니다. 물렸을 때는 완전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중세인들에게 벼룩에 물리는 것은 마치 우리가 부드러운 시트를 피부에 느끼는 것만큼이나 일상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작고 빨간 자국이 나타나고 아마도 잠깐의 가려움증이 있었을 것입니다. 경보를 울릴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상처 속에서 보이지 않는 드라마가 시작되었고 결국 인류에게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보호하는 가장 위대한 교훈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것은 중세 의사들이 자신들의 의학 지식의 틀을 통해 이해하려 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체액의 불균형, 오염된 공기와 악의적인 영향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년 전통에 기반한 치료법을 처방했습니다. 체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사혈, 나쁜 공기를 물리치기 위한 방향성 약초, 영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기도와 순례. 현대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 중세의 의학적 대응을 연민과 경이로움이 섞인 태도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학식 있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가능한 최선의 지식을 활용하여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적과 싸우려 했습니다. 그들의 치료법은 선의로 가득 찼지만 아직 수백 년 후에야 발견될 항생제가 필요한 박테리아 감염에 대해서는 비극적으로 부적절했습니다. 박테리아는 자신만의 불가피한 생물학적 프로그램을 따랐습니다. 인체 조직에 일단 자리 잡으면 예르시니아 페스티스는 빠르게 증식하여 림프계를 통해 가장 가까운 림프절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러한 작은 콩알 모양의 기관들은 체액에서 유해 물질을 걸러내도록 설계되었지만 박테리아의 대규모 침범으로 인해 압도당할 것입니다. 림프절은 감염에 대응하여 부풀어 오르며 패스트의 가장 흔한 형태인 림프절 패스트의 특징적인 부보 부종을 형성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부종은 대개 사타구니, 겨드랑이 또는 목에 나타나며 닭 알 크기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커질 수 있었습니다. 중세인들은 이러한 가시적인 징후를 질병과 신의 징벌에 대한 그들 고유의 이해를 통해 해석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다면 한 전형적인 중세 가족이 아침에 일어나 사랑하는 이에게 이런 수수께끼 같은 부종을 발견하는 모습을 그려보세요. 그들의 혼란, 증상이 악화됨에 따라 커져가는 두려움을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이런 갑작스러운 질병은 분명 원인이 있어야 했지만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어떻게든 신에게 죄를 지었을까요? 그들의 집에 저주가 걸렸을까요? 아니면 적에게 독살당했을까요? 질병이 진행되는 속도는 그들의 공포와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한 사람이 해질녘에는 완전히 건강해 보이다가 새벽에는 심각하게 앓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들판에서 일하거나 집안일을 하던 사람이 병석에 누워 고열에 시달리고 통증과 탈진으로 선망 상태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끔찍한 현실을 수세기의 거리를 두고 관조하면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의 생물학적 효율성에서 거의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 결과는 끔찍했지만 수많은 세대에 걸쳐 미세한 유기체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진화한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박테리아, 벼룩, 쥐. 각각이 수천 년 동안 작동해온 주기에서 의도치 않은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가족들이 자그마한 집 안에서 서로부터 따뜻함과 위안을 나누는 동안 그들은 의도치 않게 질병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질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고 그들의 사랑과 돌봄의 행위를 그들 공동체 전체의 비극을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시키는 기회로 변모시켰습니다. 가족 생활의 부드러운 리듬, 아이들이 아무 걱정 없이 부모의 품에서 잠들던 그 순간들은 인간 사랑의 가장 깊은 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이 돌로 된 아담한 오두막에 있는 배악서 가족, 박철수. 철과 마음을 모두 다루는 든든한 대장장이, 그리고 곧 그들의 가족을 안전으로 인도할 지혜를 가진 그의 사랑하는 아내 정미영을 상상해보세요. 대대로 배악서 가족은 신성한 저녁 의식을 따랐습니다. 어둠이 하늘을 부드러운 보라색으로 물들일 때
그들은 마치 해를 향해 꽃이 몸을 돌리듯 날로 주변에 모였습니다. 8살 민호, 6살 쌍둥이 지은과 혜운, 그리고 아기 소율은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온기와 흔들림 없는 안락함에 이끌려 부모 곁에 빼곡히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안전이 그들의 헌신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느껴보세요. 잠자리는 항상 배악서 가족에게 공동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단 하나의 방은 부엌, 작업장, 그리고 침실 역할을 동시에 했습니다. 밤이 내리면 철수는 아침까지 불이 살아있도록 조심스럽게 불을 다스렸고, 미영은 그들의 흙바닥을 덮은 집 위에 몇 안 되는 귀중한 다묘를 펼쳤습니다. 가족은 함께 모여 부모가 아이들을 양쪽에 두고 청아 속삭이는 기도를 나누며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패스트가 중세 생활의 매우 기본적인 조직을 변화시키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휴식과 위안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조차 불안과 혼란의 근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을 지나가던 상인들은 다른 정착지에서 점점 더 불안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수세대에 걸쳐 함께 잠들던 가족들이 그들이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두려움에 의해 잠자리, 배치를 분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한때 그들의 저녁 모임은 웃음소리와 부드러운 대화로 가득 찼지만 이제는 오랜 침묵이 지배했고 아이들이 가까이 오면 중단되는 걱정스러운 시선과 조용한 대화들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는 보통 가족을 보호할 능력에 대해 자신만만했지만 갑자기 불확실해 보였고 할 일이 없어도 그의 강한 손은 연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들의 수면 패턴 변화는 아침 빛을 받아 꽃잎이 피어나듯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철수는 조금 더 늦게까지 깨어있기 시작했고 수호천사처럼 그들의 불을 조심스럽게 돌보며 그의 경계심 깊은 눈으로 가족의 안전을 확인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아이들이 들이쉬는 각각의 소중한 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마음은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부드러운 리듬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예민한 민호는 그들의 집에 깊어지는 지혜의 분위기를 감지하기 시작했고 거의 예언적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거리를 두고도 연결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환상들이었습니다. 쌍둥이 지은과 혜운은 그들의 수면 공간을 가로지르는 속삭임의 대화에서 위안을 발견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시를 만들어 전체 공동체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패스트가 취침 시간의 언어와 의식 자체를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때 미영이 감사의 부드러운 기도를 속삭였다면 이제 그녀의 저녁 축복은 시가 되었습니다. 거리를 초월해 축복을 말하고 마치 향이 하늘로 피어오르듯 공기 자체를 통해 사랑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의 평온한 표정을 읽어내는 법을 터득했고 심장 박동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자라나는 그들의 정신을 안심시켜주는 소중한 순간들을 하나하나 새겨두었다. 철수는 대장장이의 창의적인 마음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보호할 새로운 방법을 발견하기 시작했고 그의 아버지를 놀라게 했을 혁신적인 수면 배치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는 방 안에 정교한 나무 칸막이를 설치하여 가족의 따뜻함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오히려 더욱 포근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아이들은 젊음의 자연스러운 지혜로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며 적응을 모험으로 바꾸었다. 이러한 혼란의 가장 가슴 아픈 측면은 항상 가족 생활을 정의했던 단순한 친밀감에 미친 영향이었다. 미영은 한때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긴 밤새 가슴에 꼭 안아주는 것을 전혀 망설이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성 본능에서 우러나오는 위로의 손길과 그러한 가까운 접촉이 혹시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점점 커져가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었다. 철수는 항상 아이들을 무릎에 앉혀 불빛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지만 이제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유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언제나 그를 특징지었던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 의지가 담겨 있었다. 잠 자체가 파편화되고 불안해졌다. 수세기 동안 중세의 휴식을 지배했던 시8번째 수면과 2번째 수면의 자연스러운 리듬은 지속적인 경계와 걱정으로 방해받았다. 가족들은 평화로운 성찰이나 부드러운 대화가 아니라 집으로 다가오는 위험을 알리는 소리에 대한 두려운 경계 속에서 조용한 한밤중에 잠들지 못하고 깨어 있었다. 사회적 혼란은 개별 가족을 넘어 전체 공동체로 확장되었다. 가족들이 전통적으로 축제나 혹독한 날씨, 동안 수면 공간을 공유하던 마을 모임은 편안함의 원천이 아니라 의심의 근원이 되었다. 여행자들을 집으로 맞이하고 날로 옆자리를 제공하던 오랜 환대의 관행은 수세기에 전통을 압도하는 두려움으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갔다. 언제나 어떤 공동체에서든 가장 적응력 있는 구성원인 아이들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처리하기 위한 자신만의 대처, 메커니즘을 개발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용들로부터 가족을 보호하는 용감한 기사놀이를 하거나 어떤 위협이라도 막을 수 있는 마법의 약초를 지닌 현명한 치유사놀이를 만들었다. 그들의 순수한 방식으로 아이들은 불안을 모험으로 변화시켜 혼란스러운 수면조차도 거대한 모험의 일부인 것처럼 만들었다. 그러나 아마도 가장 심오한 영향은 항상 중세가족 생활을 특징지었던 깊은 안정감에 미쳤을 것이다. 수세기 동안 공유된 수면 공간은 궁극적인 성소를 대표했으며 가족들이 완전히 경계를 내려놓고 절대적인 신뢰 속에서 쉴 수 있는 장소였다. 패스트의 은밀하고 파괴적인 위협은 이러한 가정 평화의 중심부에 의심과 경계심을 세우며 들게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일부 공동체는 적응할 방법을 찾았다. 이 성장하는 도전의 한가운데에서 가장 위협받는 것처럼 보이는 공동체에서 마법 같은 무언가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인간의 창의력과 따뜻한 마음이 극한의 시련을 통해 단련되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지혜와 혁신의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 같았다. 상상해보라. 강물이 풍요로운 들판을 가로지르며 자장가를 부르듯 흘러가는 한강변에 자리한 하늘마을의 모습을. 이 공동체는 다른 유럽의 많은 마을들처럼 처음에는 패스트에 대한 자연스러운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30해 동안 치유사이자 모든 이의 할머니 역할을 해온 마을의 원로 한옥순의 사랑 어린 지도 아래 그들은 놀라운 무언가를 발견했다. 옥수는 다른 이들이 공포 속에서 놓쳤던 무언가를 관찰했다. 두려움에 떨며 함께 모여있는 가족들은 종종 함께 병에 걸렸지만 그녀는 물리적인 거리는 조절하되 정서적 유대는 그대로 유지하는 가족들이 훨씬 더 잘 버텨내는 것을 목격했다. 그녀는 오늘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초기 형태의 지역사회 기반 공중보건 대응을 개발하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그것을 당시의 영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에서 이해했다. 첫 번째 혁신은 옥순 자신의 가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들 이대성, 숙련된 목공은 인근 마을을 통해 퍼지는 패스트의 소식을 전해 들고 돌아왔다. 그를 내쫓거나 완전한 고립으로 몰아넣는 대신 옥수는 가족과 연결되면서도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했다. 대성은 본체에 연결된 작은 별채를 지었는데 독립된 출입구와 작은 난로를 갖춘 공간이었다. 이런 배치 덕분에 대성은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 지원을 주고받으며 가까이 지낼 수 있었고 동시에 옥순이 직감적으로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여겼던 신선한 공기의 흐름도 유지할 수 있었다. 낮에는 문지방을 경계로 하여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며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었으되 안전한 거리는 항상 유지했다. 밤에는 대성이 별도의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는 동안 나머지 가족은 주 가옥에서 전통적인 수면 배치를 유지했다. 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는 공포가 번지는 것만큼 빠르게 다른 공동체들로 전해졌지만 그 파급 효과는 전혀 달랐다. 다른 가족들도 토마스의 설계를 각자의 상황에 맞게 응용하기 시작했다. 마을 대장장이는 이런 임시 거처들의 따뜻함을 제공할 수 있는 간단한 금속 난로 세트를 제작했다. 여러 자녀를 둔 가족들은 교대 취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한두 명의 아이들이 개조된 공간에서 잠을 자는 동안 다른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머물렀고 가족 간의 유대를 유지하면서도 감염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매일 밤 배치를 바꿔가며 잤습니다. 이러한 적응의 진정한 놀라움은 공동체의 사회적 조직을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을 위한 자원을 공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배치에 대한 지식을 모으며 신체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의식을 개발했습니다. 저녁 시간, 전통적으로 각 가족이 개별 난로 주변에 모였던 때 애시퍼드 주민들은 마을 공용 공간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앉았는데 각 가족은 자신의 영역을 유지하면서도 공동체적 이야기 나누기, 노래 부르기,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잠들게 해주던 익숙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부모들은 안전한 거리에서 자녀들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렛은 스스로 적응적 리더십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이 가족 무리들 사이를 돌아다니며 공기를 정화하고 해충을 쫓아낼 수 있다고 배운 약초를 제공하고 적절한 휴식과 영양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지혜를 나누며 가족들이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근본적인 인간성을 잃지 않도록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혁신은 마을 아이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형제자매와 사촌들과 함께 잘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수면 공간을 가로지르는 정교한 소통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에게 안녕히 자라는 메시지를 속삭였고 이는 공동체의 모든 어린이들을 상호 돌봄과 보호의 네트워크로 연결했습니다. 이 속삭임은 매우 인기를 얻어 어른들도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들은 인접한 수면 공간의 아이들에게 사랑의 말을 전했고
부부들은 조심스럽게 유지된 거리 너머로 애정 어린 생각을 주고받았으며 심지어 이웃들까지도 더 이상 안전하게 나눌 수 없는 신체적 친밀함 대신 언어적 위로의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용적인 혁신은 공동체의 정체성과 목적을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적 적응과 함께했습니다. 마을의 이요한 신부는 거리를 두고도 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축복 형태를 개발했습니다. 향과 기도를 사용하여 수면 공간 주변에 신성한 경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실용적이고 심리적인 목적을 모두 충족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호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동체 적응을 강화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마을 주민들은 이러한 적응이 실제로 수면과 휴식의 특정 측면을 개선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더 작고 개인화된 수면 공간은 더 잘 가열되고 환기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혼잡도가 줄어 수면이 덜 방해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의 뒤척임으로 깨는 일이 덜해졌기 때문입니다. 항상 붐비는 가족 침대에서 편안한 자세를 찾기 힘들어했던 아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전히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마을은 또한 질병의 징후를 보이는 사람을 돌보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습니다. 병자를 버리거나 두려움으로 가족 유대를 끊는 대신 그들은 정서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건강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단계적 돌봄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병든 가족 구성원들은 필요한 돌봄을 제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감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별히 준비된 공간으로 옮겨졌습니다. 마가렛은 세심한 관찰과 전통적인 치유 지혜를 통해 개발한 보호 조치를 사용하여 병자를 돌볼 수 있는 자원봉사, 간병인 그룹을 훈련했습니다. 이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자녀들이 다 자란 나이 든 공동체 구성원들로 직접적인 접촉이 안전하지 않을 때 가족과 병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중요한 연결 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메시지를 전달하고 위안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성공은 주변 공동체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애시퍼드를 지나가던 상인들과 여행자들은 마을의 특별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끔찍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아니라 차분하고 정돈되어 보이는 곳, 아이들이 여전히 놀고 웃는 곳, 명백한 일상 루틴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여전히 사랑스럽고 연결되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면서 다른 마을에서 대표단들이 도착하기 시작했고 애시퍼드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했습니다. 마가렛은 교사이자 조언자로서 다른 공동체들이 적응적 수면 배치, 공동체 기반 돌봄 시스템, 그리고 생존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인간성을 희생하지 않는 신중함과 연민 사이의 중요한 균형을 개발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시험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이 정말로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정복할 수 있는지 증명할 시험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애시퍼드의 혁신적인 접근법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는 인간의 회복력에 대해 비범한 무언가를 입증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이 만든 적응, 강화된 사회적 유대, 그리고 사랑의 실험을 통해 개발한 실용적인 지혜는 인간의 창의성이 가장 큰 도전조차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궁극적인 시험의 전조는 동쪽 영토에서 온 여행자들의 도착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 지친 영혼들은 애시퍼드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공동체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식이 어떻게 애시퍼드의 보호와 연결 사이의 균형을 완성하고자 하는 결의를 강화했는지를 이제 애시퍼드뿐만 아니라 그들의 지역 전체에서 지도자로 인정받는 마가렛은 마을 의회와 함께 이 새로운 위협을 평가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난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번 최종 역병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욱 맹독적이고 전파 속도가 빠르며 과거 대유행 시기에 효과를 발휘했던 많은 방역 대책들을 무력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공동체의 사기 진작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던 베네딕트 신부는 이처럼 절망적인 소식 앞에서 신도들에게 위로를 전하기가 매우 힘들어졌습니다. 이전 몇 달 동안 애시퍼드를 지탱해왔던 신중함과 희망 사이의 섬세한 균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공포에 휩싸인 일부 가족들은 더욱 철저한 격리 조치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들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었던 공동체 결속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렛의 아들 토마스는 목공 기술로 그들의 많은 혁신을 가능하게 했던 사람으로 추가 대피소를 건설하고 기존 배치를 수정하기 위해 쉴 새 없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충분하다고 여겨졌던 마을의 유연한 숙박시설 체계가 현재 직면한 위협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애시퍼드의 아이들은 이전의 공동체 변화에 놀랍도록 잘 적응했지만 끊임없는 경계가 어린 마음에 부과하는 압박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저녁 놀이는 한결 조용해졌고 나지막한 인사말에는 예전에 없던 불안한 기색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위안을 주고 싶은 마음과 낙관적 태도 자체가 위험한 방심으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점증하는 우려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가렛의 혁신을 가장 먼저 채택한 가족 중 하나인 베이커의 아내 사라는 자신이 이 새로운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제임스는 공동체의 적응적 노력의 핵심 기둥이었던 사람으로 지속적인 경계와 끊임없는 준비로 인한 육체적 피로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CM3 48년 가을이 혹독한 겨울로 접어들면서 공동체는 다가오는 역병에 위협뿐만 아니라 추위와 단축된 일조 시간 속에서 방역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 이중고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잘 기능했던 분산형 숙소들이 이제는 긴 겨울밤 동안 난방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해졌습니다.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데 중요했던 공동체 집회, 공간들은 눈과 바람으로 인해 저녁 모임이 불편하고 때로는 위험해지면서 사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마가렛은 날로 커져가는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매일 저녁 마을을 순회하며 각 가정의 안부를 살피고 자신이 비축해둔 약초와 치료약을 나누어주며 공동체의 사기 유지에 필수적인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눈가에 깊어져가는 걱정의 주름이나 저녁 기도에 배어드는 절박한 어조를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초기 성공 당시 그토록 효과적으로 보였던 혁신 시스템들이 이제 그 한계를 노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동체 방식의 핵심이었던 자원봉사 간병 체계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급증으로 한계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소규모 환자군을 대상으로 효과적이었던 단계별 치료 체계가 여러 가정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 상황에서는 유지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애시퍼드 접근 방식의 토대였던 보호적 고립과 공동체 연결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위협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가족들은 더욱 순수한 보호 모드로 후퇴하기 시작했고 다른 가족들은 위험에 상관없이 공동체 유대를 유지하겠다는 결의를 더욱 강화했다. 위험 상황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대응은 이전에 놀라울 정도로 화합했던 마을에 긴장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토마스는 더욱 정교한 격리, 장벽을 구축하려는 가족들과 과도한 분리가 공동체를 강하게 만들었던 사회적 결속을 해칠 것을 우려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했다. 마가렛이 개별 가족의 필요와 공동체 협력 사이에 구축했던 신중한 균형은 높아진 불안감과 현실적 요구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다가오는 겨울은 그들의 적응 시스템 전반을 시험하는 실질적인 시련을 가져다 주었다. 가족들이 공동구역에 모일 수 있을 때는 비교적 간단했던 식량 배급이 혹독한 날씨로 인해 모두가 며칠간 각자의 별도 은신처에 머물러야 할 때는 복잡한 문제가 되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역병의 접근이 시간 자체를 압축시키는 것 같았다는 점이었다. 애시퍼드가 혁신을 개발해왔던 점진적이고 신중한 과정은 이 새로운 수준의 위협에 필요한 급속한 변화에는 더 이상 적합하지 않았다. 이전에는 공동체 토론과 신중한 실험을 통해 내려졌던 결정들은 이제 빠르게 내려져야 했고 종종 불완전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며 그들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협력적 접근법을 위한 여유를 거의 남기지 않는 압박하에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이 계속되는 중에도 애시퍼드의 이전 적응 과정에서 형성된 유대감이 회복력 있고 지속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냈다는 조짐들이 보였다. 공유 수면 공간의 단순한 대안으로 시작된 아이들의 속삭임, 소통망은 공동체 전체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정교한 체계로 발전했다. 압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 간병인들은 압박해서도 놀랍도록 효과적인 기술과 지식을 개발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가 본질적인 성격을 잃지 않고 빠르게 적응하는 법을 배웠다는 점이었다. 다른 마을들은 증가하는 위협에 완전한 분열이나 마비될 정도의 공포로 대응했을 수도 있지만 애시퍼드는 안전과 인간다움을 모두 지키는 해결책을 계속 찾아나갔다. 마침내 새벽이 찾아와 모든 것을 황금빛으로 물들이자 그들은 세상을 바꿀 무언가를 발견했다. 서리로 덮인 애시퍼드 마을을 부드러운 축복처럼 가로지르는 창백한 아침 햇살이 비치자 생존과 회복력 그리고 인간 연결의 불굴의 힘에 대한 모든 것을 비춰줄 놀랍도록 아름다운 무언가가 드러났다. 조용한 시간 동안 세심한 경계를 유지해온 마가렛은 마치 별빛에 닿은 듯한 광경을 보기 위해 따뜻한 은신처에서 나왔다. 우아한 수면 공간 네트워크,
신중하게 적응된 가족 배치, 압박해서 더욱 강해진 공동체 혁신, 이 모든 것들은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아름다운 꿈을 능가하는 무언가로 꽃피웠다. 첫 번째 기적은 눈에 보일 정도로 분명했다. 다른 공동체들이 역병의 마지막 공격으로 폐허가 되었던 반면 애시퍼드는 단순히 생존한 것이 아니라 온 시련을 거치며 자신들의 본질적 성격과 유대를 유지해냈다. 몇 달 동안 보호와 연결의 균형을 배웠던 가족들은 이 균형이 단순한 생존 전략이 아니라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회복력을 만들어내는 삶의 심오한 방식임을 발견했다. 하지만 더 깊은 계시는 전체 변화를 겪은 사람들만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외부 위협에 대한 필사적인 대응으로 시작된 적응은 더욱 중요한 무언가로 진화했다. 바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간 공동체가 번성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였다. 빵집 주인의 아내사라는 자신의 가족 수면 공간 입구에 서서 주변의 광경에 경탄했다. 한때 고통스러운 희생처럼 느껴졌던 신중하게 유지된 거리감이 이제는 마치 보살핌의 춤처럼 각 가족 구성원이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으면서도 전체와 깊이 연결된 안무처럼 보였다. 같은 침대를 함께 쓰는, 대신 사랑을 속삭이는 법을 익힌 그녀의 아이들은 단순한 물리적 근접함보다 더 깊은 친밀감과 서로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키워냈다. 공동체의 많은 혁신을 가능하게 했던 목수 토마스는 자신이 지은 구조물들이 단순한 피난처 이상임을 깨달았다. 그것들은 가족과 공동체 관계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식의 물리적 구현체가 되었다. 분리로 보일 수 있었던 벽과 칸막이들은 실제로는 개인의 정체성이 꼽힐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고, 공동체의 유대는 오히려 더욱 굳건해졌다. 그들의 여정 내내 핵심적 역할을 했던 베네딕토 신부는 자신의 신앙 가르침 중 사랑과 희생에 대한 가장 깊은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공동체는 소유나 통제를 통해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안전하고 온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려는 의지를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의 수면 배치는 하나의 기도 형태가 되었고, 자신의 당장 편안함보다 타인의 안녕을 택하는 일상의 실천이 되었다. 애시포드의 아이들은 가장 심오한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그들의 속삭이는 소통 네트워크를 통해 진정한 연결은 물리적 거리에 좌우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에 대한 관심과 돌봄,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한다는 약속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그들은 안전하고 사랑받는다는 것이 통제되거나 돌보는 이들에 의해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지지 네트워크 안에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신뢰에 있음을 발견했다. 마가렛은 점점 밝아지는 아침 햇살 아래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단순한 전염병 생존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고 느꼈다. 공동체는 단순히 위기를 버텨내는 방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전염병이 가족과 공동체 생활의 기본 가정들을 재검토하도록 강요하기 이전보다 더 진실하고 지속 가능하며 깊이 만족스러운 삶의 방식을 발견했다. 성공은 단순히 구해진 생명의 수로 측정되지 않았다. 비록 그것만으로도 그들이 견뎌낸 모든 것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했겠지만, 더 깊은 성공은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 사이 관계의 질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떨어져 잠을 자야 했던 남편과 아내들은 대화의 기술과 서로를 개인으로서 진정으로 바라보는 즐거움을 재발견했다. 자신의 수면 공간에서 스스로를 위로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평생 그들에게 도움이 될 자신감과 자립심을 키웠다. 더욱 놀랍게도 공동체는 안전과 연결이 끊임없는 타협을 요구하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라 지혜와 창의성으로 접근할 때 서로를 강화할 수 있는 보완적인 특성임을 배웠다.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했던 물리적 배치는 이전의 더 관습적인 배치에서는 불가능했던 감정적, 영적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냈다. 마을의 혁신은 또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한 다른 공동체와 공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냈다. 애시포드의 방법을 배우러 온 대표단들은 실용적인 지침을 받는 것을 넘어서 인간 공동체가 개인의 번영과 집단의 안녕에 헌신할 때 어떤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에 초대받고 있음을 발견했다. 애시포드의 성공 소식이 지역 전역에 퍼지면서 이 마을은 단순한 전염병 생존을 넘어선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인간이 가장 깊은 두려움과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에 직면해서도 본질적인 인간성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사실 그들은 그러한 시련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온전한 인간으로 나올 수 있었다. 승리는 그들이 개발한 기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다. 비록 그 기술들이 중요하고 후대에 기억되고 적용될 것이지만, 더 깊은 승리는 사랑 자체가 시련의 용광로를 통해 정화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깨달음, 그리고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를 온 마음으로 보호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품어줌으로써 더욱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깨달음에 있었다. 토마스는 태양이 전고의 높이에 도달했을 때 마을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가 도움을 준 구조물들과 그들의 집단적 혁신으로 생명을 구한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를 가장 깊이 만족시킨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느껴지는 관심과 돌봄의 깊이였다. 예전의 편안한 관계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깊은 현존감과 감사로 서로 소통하는 어른들. 마가렛은 공동체가 전염병 위기를 겪으며 걸어온 여정을 자세히 기록해왔다. 그들의 방법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배운 것들이 너무나 소중해서 잃어버릴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오후 그녀가 자신의 노트를 검토하면서 그들이 본질적으로 안전하면서도 사랑스럽고 보호적이면서도 자유롭고 개인적이면서도 연결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발견은 아직 펼쳐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단순히 잠자는 방식뿐만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의미 자체를 변화시킬 무언가. 계절이 영원한 순환을 이어가고 애시포드의 삶이 아름다운 새로운 리듬 속에 자리 잡으면서 가장 힘든 도전에서 피어난 지혜가 그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사랑으로 시작된 적응은 휴식, 가족,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깊은 통찰로 진화했고, 이는 앞으로 수세대에 걸쳐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것이다. 그들이 얻은 지식은 단순히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함께 번영하는 성스러운 기술에 관한 것이었다. 위기 동안 그들의 생명을 구했던 수면 배치는 진정한 휴식의 본질에 대한 심오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다. 가족들은 잠의 질이 단순히 잠든 시간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안정감과 평화의 깊이로 결정됨을 깨달았다. 가족과 연결되면서도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 있게 잠드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독립적이면서도 안전한 휴식과의 관계를 발전시켰다. 마가렛은 이제 중요한 지혜의 수호자로 인정받으며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건강을 뒷받침하는 수면 관행들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연결, 의식을 유지하며 잠자리 배치만 조정한 가족들이 단순히 고립을 강요당한 가족들보다 훨씬 편안하게 잠들고 더 상쾌하게 깨어났다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위기 개월 동안 중단되었던 분절된 수면 관행이 돌아왔지만 이제는 휴식을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적 활동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형태로 변형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밤중에 자연스럽게 깨어났지만 이제 그런 시간들을 다른 형태의 소통에 활용했습니다. 잠자리 너머로 나누는 조용한 대화, 개인적인 기도나 성찰, 그리고 명상하듯 마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빵집 주인 사라와 제임스는 위기 동안 서로 떨어져 자면서 그들의 관계가 약화되지 않고 오히려 강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리적 거리를 두며 발전시킨 대화 방식은 그들에게 침대를 함께 쓰며 자연스럽게 이어지던 신체적 친밀감 속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서로의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다시 같은 공간에서 잠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런 소통 기술들을 그대로 가져왔고, 이는 그들의 신체적 친밀감을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집중과 배려의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아마도 가장 응용 가능한 교훈들을 배웠을 것입니다. 잠자리 너머의 연결을 위해 개발한 의사소통 기술들은 차이를 극복하고 갈등을 해결하거나 다양한 형태의 거리감을 뛰어넘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모든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와 가까워진다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심으로 돌보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토마스는 그들의 생존을 가능하게 했던 물리적 구조들을 계속 개선하고 발전시켰지만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건축물이 단순히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감정적인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수면 공간들은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공간들이 가능하게 만든 관계의 그물망과 돌봄의 관행이었습니다. 그의 장인 기술은 점점 더 사회 설계자의 역할로 발전했고 인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물리적 환경을 만드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베네딕트 신부는 공동체의 경험을 그의 신학적 이해에 통합하여 앞으로 수년 동안 그의 영적 지도를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수면 배치를 통해 발견한 개인의 자율성과 공동체 연결 사이의 균형은 그가 개인적 신앙과 공동체 예배, 개인적 영적 실천과 집단적 종교 생활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그들이 수면에 대해 터득한 지혜가 애시퍼드의 다른 공동체 생활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시기 잠자리 배치를 이끌었던 동일한 원칙들, 개인의 안녕을 지키면서도 연결을 유지하기,
보호와 개방성의 균형 맞추기,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을 위한 공간 만들기, 이 일터 배치, 갈등 해결, 아이들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다루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각 가족별 취침 의식을 대신했던 저녁 모임들은 공동체 이야기 나누기, 함께하는 음악, 집단적 성찰의 풍성한 전통으로 발전했고, 이는 애시퍼드 사회생활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가족 유대와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더 큰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감각을 키워나갔습니다. 이웃 마을들은 애시퍼드의 역병 생존 기술뿐만 아니라 수면과 휴식에 대한 더 넓은 접근 방식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의 수면 공간이 가족의 친밀감을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해는 지역 전체에 퍼져나갔고, 저녁 공동체 모임과 물리적 거리를 가로지르는 연결을 유지하는 의사소통 기술과 함께 전파되었습니다. 마가렛의 경험 기록은 점점 더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발전했는데, 그녀는 그들이 배운 것들이 위기 상황 극복을 훨씬 넘어서는 활용 가치가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족 관계에서 얼마나 많은 친밀감이 건강한지, 진정으로 회복적인 휴식을 위한 최적의 조건은 무엇인지, 공동체는 어떻게 개인의 자율성과 집단적 돌봄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간 웰빙의 근본적인 질문들을 다루는 수면, 휴식, 공동체 생활에 관한 원칙들을 점차 명확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시퍼드의 경험에서 나온 통찰들은 심지어 그들의 지역 전체에 걸쳐 새로운 주택과 공동체 공간의 설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가와 건설업자들은 유연한 잠자리 배치, 홀로 있는 시간과 모임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생존과 번영에 핵심적이라고 여긴 형태의 소통과 연결을 뒷받침하는 물리적 환경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애시퍼드의 변화 속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어디를 가든 건강한 관계와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대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능력과 이해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사랑과 안전이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라 지혜와 창의성으로 접근할 때 서로를 강화하는 삶의 상호 보완적인 측면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밤 평화로운 휴식에 들어설 때 이 부드러운 지혜를 마음에 담아 가세요. 수세기에 걸친 인간의 진보가 만들어낸 안전과 보안에 둘러싸인 현대의 침대에 편안히 앉아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따뜻한 역사의 한 부분을 잠시 감사의 마음으로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수면이 한때 인류에게 가장 위험한 시간이었던 이유를 알아보려 했고, 이제 당신은 그 깊은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중세 가족들이 자신들의 가장 큰 위협을 어떻게 미래의 선물로 전해줄 지혜로 변화시켰는지를요. 이제 당신은 세대를 거쳐 그들의 도전을 마주하고 미래를 위한 선물로 변화시킨 지식, 사랑, 그리고 축적된 지혜 덕분에 수면이 원래 의도된 평화로운 피난처가 된 세상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부드러운 매트리스에 가라앉는 자신을 상상해보세요. 아마도 깨끗하고 따뜻한 담요를 턱까지 끌어올리고 한때 어둠에 숨어있던 보이지 않는 위협에서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할 것입니다. 당신의 방은 중세 가족들이 거의 상상할 수 없었던 피난처입니다. 온도 조절되고 잘 환기되며 사적이면서도 도움과 지원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때 세심한 계획과 공동체적 협력을 필요로 했던 휴식을 취하는 단순한 행위는 이제 더 안전한 시대에 살고 있기에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면서 당신은 그 현명한 중세인들이 가장 변화의 시간에 발견한 깊은 보물들을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인간 공동체가 자신들의 가장 큰 도전을 더 깊은 지혜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가족들이 의미 있는 성장의 기회를 얻을 때 더욱 강해지고 연결될 수 있음을, 그리고 인간의 근본적인 사랑과 창의성이 빛날 기회를 얻었을 때 얼마나 놀랍게 피어날 수 있는지를 목격했습니다. 애시퍼드의 사람들과 중세, 유럽 전역의 수많은 공동체들은 생존이 단순히 개인의 인내만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에게 연결하는 유대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능력에 달려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들은 진정한 안전이 고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보호와 연결, 독립성과 상호 의존성, 조심스러움과 용기의 능숙한 균형에서 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흡이 깊어지고 마음이 하루의 걱정을 놓기 시작할 때 당신이 느끼는 평화가 당신 이전의 사람들의 희생과 혁신 위에 지어졌음을 기억하세요. 서로 함께 있기 위해 떨어져 자는 법을 배운 중세 가족들, 연결을 살리기 위해 거리를 두고 사랑을 속삭인 사람들, 오래된 방식이 위험해졌을 때 새로운 친밀감의 형태를 만들어낸 사람들, 이 모든 이들이
오늘 밤 당신의 휴식을 가능하게 만든 세상에 기여했습니다. 마가렛을 생각해보세요. 그녀의 세심한 관찰과 공동체 리더십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했는지를요. 무엇이 효과적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를 기록하려는 그녀의 헌신, 인간성을 지키면서도 생존을 보장하는 해결책을 찾으려는 그녀의 노력, 최악의 상황에서도 적응하고 혁신하려는 그녀의 의지, 이 모든 특성들이 오늘날 당신이 잠을 잘 때 보호하는 의료 지식과 공중보건 관행에 살아있습니다. 토마스를 기억하세요. 그의 목공 기술이 어떻게 가족들이 안전과 연결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을 만들었는지를요. 진정한 장인 정신이 단순히 인간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 관계를 위해 봉사한다는 그의 깨달음, 상황이 변할 때마다 재건하고 적응하려는 그의 의지, 우리가 만드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감정적인 것이라는 그의 인식, 이러한 통찰은 오늘날 우리가 주택과 공동체를 설계하는 방식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사라와 제임스를 생각해보세요. 위기가 요구하는 거리로 인해 사랑하는 방식이 약화되는 대신 더욱 강해진 그들의 결혼을, 진정한 친밀감이 물리적 분리에 의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리가 요구하는 세심한 관심, 소통, 상호 돌봄의 기술을 통해 오히려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그들의 발견. 이 지혜는 오늘날 수많은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애쉬퍼드의 아이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안전과 독립성이 서로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의 속삭이는 의사소통 네트워크, 불안을 모험으로 바꾸는 그들의 놀이, 안전에 대한 필요와 점점 커지는 자율성을 모두 존중하는 수면 배치. 이 모든 어린 시절의 경험들은 개인의 필요와 집단의 웰빙을 균형 있게 다루는 더욱 능숙한 이해를 가진 어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수면 방식, 당신만의 개인 침실, 당신만의 침대, 보이지 않는 위협 없이, 두려움 없이 쉴 수 있는 자유. 이는 인간이 진정으로 회복적인 휴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수세기에 걸쳐 배워온 인간의 지혜가 결실을 맺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을 보호하는 의료 지식, 당신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 구조, 당신의 편안함을 제공하는 경제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직접 경험을 통해 인간이 진정으로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배운 애쉬퍼드와 같은 공동체들의 힘겹게 얻은 지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세 공동체가 현대의 휴식에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선물은 아마도 인간이 본질적인 인간성을 잃지 않고 어떤 도전이라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침대에 누워 여러분은 단순히 물리적 안전뿐만 아니라 그들의 예시로부터 얻은 지식 속에서 쉬고 있습니다. 사랑이 두려움보다 강하다는 것, 창의성이 어떤 제약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 공동체가 가장 큰 시련조차도 더 깊은 지혜와 서로 함께 살아가는 더욱 지혜로운 방법을 익히는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잠이 여러분을 차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을 단순히 현대, 침실의 물리적 안락함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이들의 보이지 않는 존재에 둘러싸여 있음을 느껴보세요. 안전하게 잠들기를 배운 중세 가족들, 서로를 돌보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한 공동체들, 그리고 용기로 자신들의 두려움에 반복해서 맞서며 그들의 도전을 지혜로 바꾸기로 선택한 개인들. 오늘 밤 여러분의 휴식은 그들이 여러분에게 선사한 선물이며 여러분의 평화로운 수면은 그들의 기억에 대한 헌사입니다. 두려움 없이 눈을 감고 여러분의 환경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보를 신뢰함으로써 여러분은 그러한 신뢰를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 모든 이들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수면에 대해 배운 교훈들. 진정한 휴식에는 물리적 안전과 감정적 연결이 필요하다는 것, 개인의 안녕과 공동체의 건강이 서로를 지지한다는 것, 사랑은 가장 제한된 상황에서도 표현될 수 있다는 것. 이 교훈들은 진정으로 회복적인 휴식을 위한 조건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깨어있는 순간에 자리 잡을 때 여러분의 수면이 인간 경험의 거대한 연결고리와 여러분 이전에 휴식을 추구했던 모든 이들과 여러분 이후에 휴식을 취할 모든 이들과 연결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혼자 자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것 앞에서도 항상 안전과 편안함, 그리고 연결을 만들어낸 광대한 인간 가족의 일부로 자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기다리는 것은 달콤한 꿈입니다. 그 꿈은 자신들의 악몽과 맞서 그것을 지혜로 바꾼 이들의 용기, 고립보다 연결을 선택한 이들의 사랑, 그리고 인간이 그들 이후에 올 이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던 이들의 희망에 의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 밤 그들이 만들어낸 안전 속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여러분은 그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어두운 도전조차도 다른 이들을 위한 빛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이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자신의 조용한 방식으로 여러분도 어려움을 지혜로 바꾸고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며 안전과 연결이 함께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편히 쉬세요, 소중한 여러분. 여러분 이전에 존재했던 모든 이들의 보이지 않는 존재에 둘러싸여 있으며 여러분의 평화로운 수면이 그들의 기억을 존중한다는 지식에 위로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밤 휴식은 과거로부터의 선물이자 미래에 대한 부드러운 봉헌, 수세기를 걸쳐 서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는 인간의 이야기에서 평화로운 순간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인류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사랑과 희망의 빛이 결코 꺼지지 않았다는 부드러운 지혜로 가득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여러분이 숨쉬고 휴식하는 매 순간 계속해서 펼쳐지는 이 아름다운 끝없는 인간의 회복력 이야기의 일부임을 알고 평화롭게 주무세요.